우리 2004년도에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우선 단독주택, 우리 주택법상 주택은 뭘로 나누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뭐라고 한다?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단독주택은 다시 둘로 나눠요. 뭐가 나오냐면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자, 또 우리 항상 공시권자,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 자, 우선 공시권자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이 표준주택은 하여튼 단독주택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우선 표준주택을 뭐 해야 돼요? 또 선정을 해야겠죠. 자,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을 우리는 조사, 산정은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뭐를 거친다? 심의. 자, 주의할 것은 조사 산정을 먼저 하고 심의는 나중. 심의를 해서 뭐 하죠?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또 열람 등을 통해서 뭐를 하냐?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 절차는 똑같습니다. 토지와. 자, 우선은 표준주택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서서 우리가 189페이지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우리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의 동그라미.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걸 또 어떻게 출제하냐면 단독 또는 공동주택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다?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우리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공시사항 봅니다. 그 팁에 보니까 공시사항이 나오죠. 자, 또 시험에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공시사항. 자, 뭐가 있어요? 표준주택이 집은 소재지 어디느냐?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뭐죠? 대지 면적 및 형상. 시험 문제 또 주의할 것은 표준주택에 뭐가 나오죠? 이게 용도, 구조, 또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뭐한다? 포함한다. 주의할 것은 건축 허가일, 건축 허가일이라든지 표준주택의 수명, 내용연수는 수명, 표준주택의 소유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공시사항이 아니다.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또 상황이 있죠. 이건 토지와 똑같죠. 자, 우선은 거기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팁 바로 위에 보세요. 요거 시험 또 한 3번 나왔죠? 공시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자, 표준주택 가격에 뭐가 나왔다?
공시에 뭐가 나왔다? 효력이 나왔어요. 자, 이 지문 또 한 3번 출제했어요. 그 2번이 공시 효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의 동그라미, 중앙이 아니죠. 이번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야 반드시. 왜? 세금부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 공시상 보니까 개별주택 어디 있느냐? 집원. 개별주택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으로서 뭐가 있죠? 개별주택 용도 및 면적. 자, 그리고 맨 밑에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있죠. 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아닌에 또 동그라미.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 자, 밑줄은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 지문 25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4월 30일인데 여러분이 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시한, 공시시한은 또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냐? 매년 4월 30일.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었죠. 또 3년 전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공시효력이 나오죠. 자, 공시효력이 여러분 교재에 191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뭐와 관련해서 과세 등의 업무, 여러분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축.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관련해서 프린트 물 보시면요. 그 3번 문제에 거기에 틀린 걸 찾는데 1번, 2번, 3번은 개념이고요. 4, 5번은 공시 효력인데 5번이 정답이에요. 맨 끝에 그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면 안 돼. 되어야는 반드시라잖아요. 아까 뭐죠?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 되어야 한다는 건 반드시, 그러니까 틀린 지문.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요. 어떤 분은 이제 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가요.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공동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에 거기 공시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산정은 누가 해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구하는 겁니다.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거기 2번 보세요.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요. 뭐 소득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 있어? 두 가지. 아파트 하나 있고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를 초과 이상. 그럼 초과는 뭐다? 니꼬르가 안 들어가죠. 이상은 165제곱미터 포함이 되죠. 이상은 시험 문제 이상 초과 요걸 출제를 많이 해요. 이상의 동그라미 16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는 거. 이상인 연립주택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 밑줄. 여러분 요거 정책이론에 한번 또 출제했거든요. 여러분 3년 전에 정책이론에 출제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네? 우리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자, 그리고 4번에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박스. 요거 시험 문제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출제합니다. 25회 또 출제했었죠. 자, 공시 기준을 이유해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이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자, 밑줄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가 나오면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어디? 한국감정원입니다. 의뢰합니다. 여러분 표준주택 가격도 조사 산정하잖아요. 표준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둘 다 누구에게?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다. 자, 191페이지에 공시사항이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어디 있느냐? 소재지. 그리고 명칭, 여러분 롯데 캐슬 명칭, 몇 동, 몇 호, 동 호수가 나와야 돼요. 또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의 면적. 여러분 아파트 명칭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예? 자, 여러분 롯데 아파트 과거에 있었죠? 롯데건설 롯데 아파트 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꾼 거예요? 이제 롯데 캐슬로 바꿨잖아요. 바꾸기가 쉬울까 그러니까 롯데 아파트 롯데 캐슬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 칠해서 롯데 캐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당동에 거기 롯데 아파트가 롯데 캐슬로 바꾸는 소송까지 갔어요. 어떻게 되냐? 리모델링을 한 거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으니까 이거 캐슬로 바꿔달라. 소송에서 이겨서 롯데 아파트를 롯데 캐슬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아파트 가격이 그때 당시 2억 올랐어. 아, 똑같이 다 파는데 명칭만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라는 가치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 이제 아파트 그래서 건설할 때 브랜드 가치를 잘 보셔야 돼. 이 가치라는 게 또 무시 못해요. 자, 시험 문제 우선 비주거용 부동산은요. 우리가 출제를 아직 안 했어요. 왜냐? 요거는요, 공시할 수 있다야.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출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 건물 우리 관련해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둘로 나눠서 하는데 요 표준주택을 요 주택을 알면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주택 가격, 토지 가격 여기서 출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우선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문제 우리 출제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물건별 감정평가, 환원 이율, 수익환원법에 세 문제 출제되는 걸 우선 살펴봤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부동산 여러분 학을 배우면요, 제일 먼저 부동산 개념을 출제 안 할 수가 없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우리 보시면은 거기에 17페이지 요약집 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하는데 난이도는 하로 출제. 난이도 하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하는. 자, 우리 시험 문제 40문제 보면 맨 앞에 1번 딱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이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부동산을 뭘로 보죠? 부동산을 크게 형태가 있는 것은 뭐죠? 유형.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이죠. 그래서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어요. 자, 형태가 있는 것은 여러분 토지 눈에 보이잖아요. 밖에 가면은 토지에 뭐다? 뭐 경사도 있는 거고, 뭐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설계, 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무슨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자,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그런데 문제는 무형, 형태가 없죠. 시장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된데, 가격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측면에서 본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또 부동산의 개념.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 뭐죠? 지역 지구제. 또는 소유권 관계. 소유권이 불안전하면 이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은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그래서 이 공법적 측면의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인 지역 지구제라든지, 사법적 측면에서의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부동산을 뭘로 보죠? 이렇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이 개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서 복합 개념은 지금 우리 부동산 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그 표에 우선 나와 있는데, 작년 시험에 뭐 나온지 아세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여기 속하는 걸 출제했어. 표 주어지고 거기서 속하는 걸 찾아내는 거.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가 나오죠?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자연. 그리고 토지는 3차원의 뭐다? 토지는 3차원의 공간 개념. 또 토지는 또 위치가 고정된 위치로서의 부동산. 또 토지는 또 고정된 위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 요 네 가지가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작년에 여기서 지문이 3개가 떴죠. 또 경제적에서 지문이 또 떴죠. 그럼 경제적 개념은 뭐다? 경제적 개념은 또 자산, 부동산은 실물 자산, 토지, 건물로 대표되는, 그리고 재산을 여러분 증식시켜주는 하나의 또 투자 자본으로서,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뭘로? 공장, 부지와 같은 생산 요소로서 제공되고,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뭘로? 소비재, 뭐 주차장 등의 용도 같은 소비재로서 제공할 수 있고, 또 콘도미니엄 같은 소비재로서 제공하는데,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의 상품인데 고가의 상품으로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 5가지. 그래서 작년 시험에요, 요 4개, 5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 작년 시험에 출제를 또 했어요. 작년은 거저줬죠, 점수.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바로 한 문제 작년에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1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요, 가끔 우리 부동산 개념을 배울 때 이 공간이 지문에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간 지문은 민법 212조. 요 조문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해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죠.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는
뭘로 했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시험 문제 보면 어떤 분은 우리 입체적으로 지금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뭐냐 하면은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죠? 수평 지적이에요.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수평 지적이에요. 뭐가 아니다? 예?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아직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겠어? 특히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에 대한 어떻게 돼? 입체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이 안 되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런 점은 문제점이에요.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림이 21페이지 보시면 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지구의 중심인데 여러분 요 지표상에 있는 대표적 뭐 택지, 수면, 계곡 등으로 표현되는 뭐가 되죠? 우리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의 개념.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공간의 개념. 자, 지표상의 주택, 건물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공중공간. 여러분, 공중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 라는 걸 주의해 두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몇 차원? 우리는 3차원. 2차원에서 지중, 공중을 포함한 3차원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도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업은 공간업,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공간자가 들어가면 돼. 그리고 무슨 공간? 또 입체 공간 얘기. 입체. 수평, 지중, 공중, 그럼 토지 가격을 얼마다 하면 어떻게 되죠? 토지 가격 구할 때는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평가하면 안 돼. 뭐 수평 공간의 가격,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준 것이 뭐다? 토지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공중 공간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냐? 지하 공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 관련돼서 자,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또 21페이지에 거기에 토지에 보면 지표권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뭐 여러분이 농사 짓는 거죠. 경작할 수 있는 권리,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그리고 또 건물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지표권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이 지하권이죠. 여러분,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지하권인데, 이 지하권, 요 밑에 있는 권리를 전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또 일정 부분 뭐 한다? 제한하는 나라로 있어요. 우리는 뭐 한다? 제한을 하겠지. 여기만 소유권이 미쳐. 그래서 여러분, 지하에 있는 뭐 안반, 예? 지하에 있는 안반, 또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적인 지하권이야. 그런데 문제는 요 파란 선 요건데 지표에서 몇 미터냐?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법원의 판단에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인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 요 밑에가 중요한데 요 밑에는 뭐죠? 공적 지하권이라고 하죠.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죠. 여러분, 지하에 내장되어 있는 석유, 석탄, 금, 은, 이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죠. 이건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어떻게 돼요?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시험 문제, 지하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에 그게 내용이 또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21페이지 중간에 참고 있죠. 자, 위에. 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인데, 공중권도 또 어떻게 돼요?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방해를 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대표적이죠. 자,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누가? 공공기관,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으로서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의 발착 등 항공권, 전파권 등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소유권에 미친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를 결국. 자, 요 관련해서 개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22쪽으로 와서 정착물이 나오죠. 정착물이 나옵니다.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또는 가끔 시험에 법, 제도, 상 개념, 법제상이라고 또 해요. 법제도상 개념, 법제상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적 개념으로 봤을 때 우선은 뭐가 나오냐면은 넓은 의미. 시험 문제 최근에 보면 넓은 의미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뭘로 출제를 한다? 광의, 넓은 의미 부동산 또는 이걸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 부동산 또는 광의 부동산으로 가죠. 자, 이것은 또 다시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또 좁은 의미를 협의. 예? 협의에 우리가 부동산. 예, 뭐를 대준다? 준 부동산을 더해준 것을 말하죠. 가끔 시험 문제에 좁은 의미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더한 걸 뭐라고?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 한다. 이 지문도 자주 내고요. 또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내죠. 자, 여러분이 29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7회 시험에도 출제를 요구했었잖아요. 뭐다? 민법. 민법 제 99조 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 그 지문을 계속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요 지문을 계속 출제합니다. 요 지문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좁은 의미 부동산으로 출제한 게 아니죠. 29회는 이렇게 나왔죠. 민법상 부동산. 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또 그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을 우리 뭐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인 것, 부동산이 아닌 것도 지문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지금 우리 방금 배우셨던 뭐죠? 우리 민법 제212조 설명한 토지와 또 뭘로 구성된다? 정착물. 여러분 정착된 물건,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이거든요. 자, 개념을 보면요. 원래는 정착물은 원래는 뭐다? 동산이었으나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에요. 부동산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 정착물 개념을 우리는 학자들의 견해에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내요. 자, 우리 조주영 교수는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 영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정착물. 이건 조준 교수가 출제하는 거고 또 우리 일반 출제위원들은 이것보다는 이걸로 출제해요. 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의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 지문을 많이 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봐.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또 여러분이 29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요거 29회 시험 정답 물었어요. 독립정착물 있는데 시험에는 없다고 냈어. 독립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뭐다?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둘 다 있죠. 우리 독립정착물 없다 이렇게 한번 출제. 29회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독립정착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는요, 이 건물은 유럽과는 달리 우리는 토지와 독립적인 정착물이에요. 유럽에서는 토지 일부예요. 건물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토지와 독립한 정착물. 건물 주의 좀 해둬야 돼요. 그리고 요거 외에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또 우리는 거기 보시면은 공시 방법으로서 우리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 소유권 표시를 하는 관습법상의 권리가 명인 방법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저당권 표시는 안 돼. 왜? 불완전한 공시 수단이니까. 명인 방법. 그리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남의 타인 토지에서 우리 재배되는 농작물 같은 게 있어요. 그 경작자 소유잖아요. 또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 타인 토지에서 이 재배되는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에 우리 판례에 있어서는 뭐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요 정착물 아까 그 내용이 또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25회 시험에.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 25회, 29회 이제 나왔는데 25회 시험은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거 아닌 걸 물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선은 확인되고 종속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교량, 터널, 우리 아스팔트,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라든지 또 우리 담장, 축대 이런 거 있고 또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요것도 25회 시험에 요게 정답이었죠. 여러분 우리 지목에 28개 지목에 국어라는 게 있거든. 국어. 우리 농촌의 밭에 도랑 같은 건데 인공적인 소규모 수로 부지 나타내는 요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 소규모 수로 부지 국어. 요게 여러분이 지목 국어인데 요것은 어때? 쉽게 농촌에 보면 밭에 보면 옆에 물 흘러간 도랑이 있잖아요. 이 도랑이 국어야 지목. 요거 토지 일부인 종속 정착. 자, 그리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 등은 토지에 뭘로? 정착물로 간주되기입니다.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시에 정착물로 본다는 거. 자, 그거 좀 주의를 좀 우선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2페이지에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나누고 그 팁 바로 위에 정착물이 아닌 게 나오죠.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뭐다? 동산이야. 자,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뭐다? 뭘로? 동산. 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판자증. 그리고 가식중에 숨어. 아까 나무는 정착물인데 가식중이 붙어.
여러분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있죠? 여기 앞에 가식중이라고 부탁해요. 임시로 심어놨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업과 가식중에 숨어.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요즘 잘 안 보이죠? 공중전화 부스. 그리고 농촌에 뭐다? 비닐하우스. 또 컨테이너 박스, 옥탑방 같은 게 이제 많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예,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다 뭐다? 동산인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뭐다? 수확물인 옥수수, 토마토, 감자, 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수확물이에요. 수확된 물건이거든요. 수확물. 이것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이거 1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주현 교수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작수확물을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출제 안 하면 좋은데,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법률적 측면에서 우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데, 자, 여기서 17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그 내용은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건물의 기능,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 보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여러분 집에 가면요 벽시계 같은 거 붙어 있죠. 벽시계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어? TV 같은 게, 요즘 벽걸이용 TV 같은 게 있잖아. 이거 제거할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의 기능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 물건은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 집에 보시면은 그 있죠. 막 거실에 보면 뭐 있어요? 요즘 뭐 휘황찬하게 뭐 불, 형광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은 뭐다?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는 가능한데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을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예? 주니까 그때는 그건 뭐다? 정착물. 그런 물건. 그걸 보는 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건물에 우리는 위치라든지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특별하게 건물의 용도나 특정 위치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물건, 특히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러분이 돈을 따로 부담해서 설치하는 거다? 샤시. 이것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봐요. 예? 정착물로 보고 아파트 매매 시에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나는 안 살고 팔겠다. 그러면 사실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하면 되지. 아니, 그 설치, 그 돈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가끔 입주할 때 보면 아파트 거기 쌌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예? 전세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 사는 사람 알아서 설치하라 얘기해요. 매수인. 예?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요즘에 또 소송 많이 붙는 게 뭐냐 하면 요즘 빌트인 되는 게 좀 많아요. 빌트인. 뭐 앞에 그 분양 받았는데 뭐 앞에 뭐 저 아파트 안에 뭐, 예? 뭐 있어요.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고 또 뭐도 설치되어 있어요. TV도 설치되어 있고 뭐 다 설치되어 있어. 김치 냉장고에서. 그런데 그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 1년 살다가 이사 가다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한번 소송 걸렸어요. 예? 소송.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걸 계약 쓸 때 뭘 한다? 예? 특약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특약에 여러분 공인중개사는요 쓸 때 자기 책임 면해야 돼. 무조건 별거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예? 그래서 그걸 안 적었더니 공인중개사 50% 책임을 왔어. 누구? 매수인 50%, 공인중개사 50% 해서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1억, 매수인 1억 해서 책임 부담 50%. 이 강남에서요 어떤 분이 이사 갈 때 어떻게 돼요? 김치 냉장고만 딤채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제야. 고급 아파트니까 이사 갈 때 비싼 거니까 다 가져갔어. 떼어서 다 가져갔어. 왜?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니까.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매매 가격에 그걸 매도인은 포함 안 됐다. 매수인 포함되고 선 싸우는 거야 이제. 네, 결국은 그건 특이하게 다 적어야 돼. 요건 가져가지 말까 가져갈 거.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 소송 걸리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적으세요. 별거 아닌 것도 소송 걸리죠. 왜? 비싸니까. 다 외제잖아요. 외제 비싼.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가끔 여기서 출제를 좀 해요.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죠. 자, 여러분이 건물의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뭐 해요? 우리 임대인이 뭐를 설치한다? 뭐, 예? 여러 가지 침대도 설치하고 뭐 다 설치하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못 가져가죠. 정착물로, 합리적 추정으로 봤을 때. 또, 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이 본인이 보기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근데 그때는 그 물건을 뭘로 봐야 아예 정착물로 보고 매매 시에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불분명하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뭘 많이 낸다? 임차인 또는 임차자 정착물. 요게 또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해야 돼. 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인데 영구적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설치했다? 일시적으로 설치했어요. 일시적으로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가 임대차 계획에서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진열대도 설치하고 막 설치하죠? 그 물건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이야. 임차자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의 그 설치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정착물이 아니야.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입니다. 시험 문제 주의를 많이 하셔야죠. 자, 이런 것을 우선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부동산 개념이 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립 요건을 보세요. 성립 요건을 보니까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에 뭐가 있다? 등기, 등록이죠. 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이에요. 이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뭐죠? 부동산에 뭐? 준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물건이에요.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그래서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뭐라고 해요? 준부동산. 그러면 종류를 보면요. 자, 여러분 등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등기 대상 물건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러분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이거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개의 뭘로? 물건으로 봅니다. 재단 자체를. 그리고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몇 톤?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합니다. 예? 선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리고 등록하는 게 세 개 있죠. 건설기계.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는 뭐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 세 개는. 그리고 등록 대상 권리 두 가지 있어. 어업권, 광업권. 이것은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 종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시험 지문에는 뭐가 많이 출제한다? 지문에 보면 개념을 많이 내. 최근에 한 10년 동안 3번 정도 출제한 것 같네. 개념. 자, 여기서 아까 어디 갔죠? 복합 부동산을 봤는데, 자, 이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다른 용어? 우리 오늘 아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 할 때도 우리 배우셨는데, 복합 부동산과는 서로 다른 개념. 복합 부동산은요, 부동산 여러분 활동을 할 때 활동상의 개념인데, 아까 얘기했죠. 토지와 뭐가 붙었다? 토지와 토지 위에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 건물이나 뭐 임목인데, 그럼 토지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물이 붙었다. 그럼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뭐 상태? 결합. 시험 지문에 보면 꼭 결합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예를 들면 건물이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 뭐 거래 활동, 평가 활동, 각종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을 때 이것을 전문용어로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22페이지에 거기에 정착물 개념, 기역, 니은, 디귿 바로 밑에 있어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서로 무슨 용어? 다른 용어다. 자, 올해 여기서 하여튼 작년은 쉽게 나오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출제가 예상되냐? 그럼 올해는 기술적, 경제적 작년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정답을 올해 예상이 돼요. 올해는 법률적 측면에서 정답이 예상이 된다. 뭐 보기에는 뭐 기술적, 경제적 보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정답은 어디서 예상? 여기서 법률적 개념에서 정답이 예상된다. 올해 한 문제 우선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4월 말도 모의고사 쳤고 5월도 모의고사 치는데 점수는 지금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점수는 언제 가서 신경 쓰냐 하면요. 8월 가서 그때 8월 말에 가서 그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직 시간 배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다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 시험 치면요. 진짜 지금 시험 치면 30점 요 사이에 예? 모든 과목이 예? 30점 넘었다. 야, 그럼 잘한 거예요. 예? 아, 찍어서 말고 알아서 본인이 확실히 여기 답이다. 예?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점수가 여러분이 나중에 7월 가도요. 여기 점수 60점 못 넘어요. 그때도 아직. 왜? 문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60점이 뭐 6, 7월도 계속 나온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합격권에 있는 거예요. 60점 맞기가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시간 배분에 우선 신경 써야 돼요. 문제 있는 속도 있죠. 읽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 푸는 것도 요령도 해서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푸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모의고사 치시면서. 그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따 기출 문제도 풀 텐데 보면 예를 들어서 3번 문제다. 근데 3번은 여기 볼펜을 두고 뭐 해? 이제 시험장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볼펜 아니라 그 뭐요? 사인펜. 컴퓨터 수성 사인펜 있잖아요. 1번 답 아니다. 그럼 딱 답이 아니다. 틀린 걸 찾는 거다. 그래서 항상 틀린 것, 옳은 것 아니에요. 시험 문제 보면은. 그러면은 틀린 거, 옳은 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동그라미 치고 1번 답이 아니다. 3번 답이 아니다. 5번 답이 아니다. 그럼 X 답이 아닌 건 해고 2번, 4번 이게 죽여. 여기 꼭 보면요. 과목당이요. 예? 10문제씩 나와. 아, 진짜 가보세요. 두 개 놓고 헷갈려. 이게. 이걸 많이 맞추면 그게 합격. 이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야. 그거야. 그 두 개 헷갈리는 거. 그럼 이걸 안 풀었잖아요. 그럼 안 풀면 뭐를 해야 돼? 딱 체크해야지. 그러면 푼 것만 확실히 답이란 것만 옮기면 돼. 답지에. 4번에 답 3번 하면 딱 풀면서 옮기면 되지. 답. 그래 놓고 어떻게 돼? 나중에 3번에 했는데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2개짜리 요거 헷갈린 거 이제 보여줘. 요거 봐야잖아요. 딱 보고 틀린 거네? 그럼 2번, 4번만 보잖아요. 1, 3, 5는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1번부터 다 읽어.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 부족해. 문제 푸는 요령을 좀 하시고 또 2, 4번 헷갈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푼 거 보셔야 돼. 자, 계산 문제 8문제 뺐어요. 8, 9문제 뺐어요. 그럼 31문제잖아요. 계산 문제 놔두고 31문제 중에 나는 24문제 풀었다. 그럼 24문제 답이 있어. 여기 밑에. 답 보세요. 그럼 헷갈리는 거 빨리 봐야지. 답 봤는데 나는 2번, 3번 헷갈린다. 2번, 4번 답 보세요. 근데 2번은 7개 있고 4번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 답은 4번이야. 아,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은 확률이 몇 프로?
90% 높아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많이 아는 걸 틀리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요령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개론민법 80점이라고 만점이 80점이죠. 만점 100점이 아니에요. 80점이 만점이에요. 왜? 개론민법이 하면 평균 60 합격이잖아요. 80점이 만점이에요. 계산 문제 8문제 포기해도 80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계산 문제는. 우선 80점 만점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계산 문제 포기한다 치고 계산 문제 포기해도 찍어도 3, 4개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80점이라 보고 문제를 어느 걸 나는 나오면 틀리지 않고 맞출 거냐. 이걸 빨리 정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별표 이제 3개씩 해주면서 여기 출제된다 하면은 보다가 요거는 맞춰야 되겠다. 요거는 나는 헷갈리겠다. 그럼 그것을 본인들이 난이도 해서요. 쉬운 거 반드시 맞춰야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요거는 보면은 어떤 데를 맞추고 어떤 데를 틀린다. 그럼 삼각형. 요거는 틀리겠다. X표. X표는 공부하지 말 거. 아니 틀리겠다고 하는데 왜 공부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틀리겠다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몇 개는 포기할 수 있어. 아까 80점이니까 몇 개? 몇 개 포기할 수 있어요? 8개. 아, 이거 틀리다고 하는데 왜 공부하냐 이거지. 여러분, 개론의 민법 공부보다 다 똑같아. 빨리 포기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야. 포기가 늦으니까 뭐가 돼? 공부 더 많이 하면서 점수는 안 나와. 그걸 잘하면 합격 빨라집니다. 8개 빨리빨리 포기하세요. 네? 네? 그걸 여러분 이제 별표 3개짜리 했잖아요. 네? 3, 4월 강의에서 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요거는 포기, 요거는 내가 공부하고 점수 빨리 배분해야 돼, 이제. 그래 놓고 어떻게 돼? 맞출 건 확실히 맞춰라. 그러면 합격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합격했다, 4개월 만에 합격했다 나온 이유가 그거야. 시험에 나올 것만 하니까. 공부 포기할 건 아예 공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있으면 공부한다. 그럼 그 찢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올 거. 우리가 했잖아요. 보잖아요. 예측을 해주잖아요. 시험자 어떤 형태로 원래 나올 것이다 하면 그 부분을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강조해 주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해도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빠른 속도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5, 6월 강의는 시험에 나올 것만 강의할 거예요. 그거 보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 속도,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 그걸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이 기출문제지, 자, 총론부터 또 오늘 배운 거 있죠? 이거 배운 거 한번 문제 풀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